안녕하세요. DJ 로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을 찾게 된 이유는 저도 여러분과 비슷하게 머릿속이 복잡하고 마음이 엉클어진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결혼이라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만난다는 건 축복일까요? 아니면 하나의 도전일까요? 저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몇 달 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특히 결혼이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걸 이번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죠. 처음에는 저도 반반 결혼이 합리적인 것 같았어요. 서로 공평하게 나누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과 감춰진 민낯은 저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죠.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돈을 나누고 역할을 분담하는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 결혼 생활은 시작도 전에 무너지기 마련이더라고요. 사실 저는 꽤 오랫동안 결혼을 이상적인 무언가로만 생각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도우며 살아가는 게 결혼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하고 존중과 신뢰가 없는 관계는 결국 큰 갈등을 낳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결혼을 앞두고 상대방의 행동 하나하나에 마음이 상하고 결국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죠. 아마 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래, 나도 저런 일 겪어봤어라고 고개를 끄덕일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결혼이라는 단어는 마냥 설렘과 행복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야 실감하고 있어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결혼은 집을 사는 것과 같다. 살펴보고 따져보고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야 한다. 그런데도 모든 걸 예측할 수는 없다. 맞는 말 같지 않나요? 저 역시 처음에는 잘 맞는 줄 알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상대의 본심을 하나둘 알게 되면서 결국 저도 후진 기어를 넣게 됐어요. 이제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깨달았어요. 상대가 나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인지,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는지 말이에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스스로에게 솔직해졌고, 저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었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상한 놈을 어디서 만났냐고요. 네, 바로 회사에서 만났어요. 저랑 신랑은 같은 홈쇼핑 회사에 다니는데 신랑은 기획개발 1팀 과장이고 저도 2팀 과장이에요. 직급은 같지만 신랑이 저보다 2살 많아요. 신랑은 3년 전 우리 회사로 이직해왔는데 회사에서 꽤 인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하얀 편이고 38살 치곤 피부도 좋았어요. 한마디로 회사에서 제일 잘생긴 미혼 남성이라 할 수 있죠. 언제나 좋은 향이 은은하게 풍기는 향수를 써서 신입 여직원부터 이사님들까지 이상형 월드컵 하면 1등이었거든요. 저희 회사는 여직원이 많은 홈쇼핑 회사라 그런지 깔끔한 남자를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그러니 신랑 인기가 높았죠. 성격도 좋고 예의도 바르니 이런 신사적인 사람을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게다가 아이템 회의 때 보면 창의적인 생각도 많고 능력도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저는 신랑과 대화를 오래 나눌 기회가 없었어요. 솔직히 너무 멀끔한 사람이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워낙 호감형이라 여자친구가 없을 리도 없을 것 같아서 괜히 마음을 주기 망설였거든요. 같은 과장인데
자칫하면 우스운 꼴만 되잖아요. 게다가 준비실에서 여직원들과 웃으며 커피 마시는 장면을 많이 봤더니 그냥 저랑 친해질 일은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기한 인연이 찾아왔어요. 회사에 입사한 지 3년 동안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는데 이렇게 결혼까지 약속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날은 기획개발부 전체 회식 날이었어요. 그동안 팀별로 따로 하던 회식을 이번엔 1팀, 2팀, 3팀이 모두 모여 진행했거든요. 팀마다 발표한 신제품들이 완판되는 성과를 거두어서 다들 기분이 좋았어요.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사장단까지 모두 참석해 고급 고깃집에서 맛있는 소고기를 먹으며 1차를 마쳤죠. 1차가 끝나고 남은 팀장과 과장끼리 2차로 와인바에 갔어요. 오랜만에 입사 동기들과 팀장님, 그리고 학교 선배님까지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대부분 여자였고 남자는 신랑과 3팀 과장뿐이었지만 다들 결혼정년기라 대화가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로 흘러갔어요. 대리님들하고 직원들은 어디로 갔대요? 우리도 같이 가지. 임원도 아닌데. 우릴 좀 씹으려고 따로 소주 마시러 갔겠지 뭐. 걔네 MZ세대잖아. 우리랑 마시고 싶겠어? 그러고 보니 와인바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30 중반에서 40 사이, 결혼했거나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3팀 팀장이 입을 열었어요. 요즘 결혼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 내 동생 결혼한다는데 예비 신랑이 3천만 원밖에 없대. 이 결혼 해도 되는 거야? 남자 나이가 적어? 3천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때 1팀장이 갑자기 신랑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너는 돈 얼마나 모았냐고 묻는 거예요. 취했는지 웃기만 하는 신랑을 보며 제가 대신 말을 막아주었죠. 아니요. 제가 아는 동기들 중엔 1,000만 원도 없는 애들 많아요. 빚 없이 사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죠. 학자금 대출 갚아야 하고 독립하면 집 얻어야지, 생활비 내야지, 차도 있어야 하는데요. 3천만 원이면 많이 모은 거예요. 결혼하라고 하세요. 그렇지. 요즘 남자만 돈 모아야 하는 법 없잖아. 안 과장, 그렇죠? 네, 맞아요. 여성분들도 소비 많이 하잖아요. 명품 가방이나 구두 같은 거요. 저희 누나도 명품 사느라 돈 못 모으고 시집 갔어요. 명품 팔아도 중고라 돈이 안 되죠. 갑자기 신랑이 자기 누나 이야기를 꺼내면서 한심하다는 투로 말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이 팀 팀장이 저를 가리키며 말을 꺼냈어요. 우리 혜영 과장은 1억 넘게 모았대요. 게다가 회사 근처에 전세까지 있다니까. 순식간에 사람들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예전에 선배님께 예금 관련 조언을 구하다가 제가 모은 돈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났죠. 김혜영 과장처럼 알뜰한 여자가 어디 있어요? 최고의 신부감이죠. 여기 미혼 남성분들 혜영 과장 놓치지 마세요. 그날따라 술 기운에 선배님이 그렇게 외치는 바람에 부끄러워 죽을 뻔했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대단하다고 했어요. 25살부터 일해서 10년 넘게 모은 돈이 1억에다 전세까지 있다는 게 신기하다는 거죠. 그날 회식이 끝나고 신랑은 술을 한 잔도 안 마셔서 차로 저를 데려다 줬어요. 다른 팀장님과 선배님까지 바래다 주고 저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김 과장님,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 시간 되시면 저랑 영화 보실래요? 아는 선배가 시사회표를 줬는데 김 과장님이랑 같이 가고 싶어요. 네? 왜 저랑요? 다른 여직원들도 많잖아요. 총무팀 김대리도 안 과장님 좋아하던데. 저도 술을 마셔서 그런지 아무 말이나 막 나오더라고요. 여자가 왜 없냐, 왜 지금까지 결혼 안 했냐 물어봤죠. 그런데 신랑은 진지하게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자기 이상형이 검소하고 수수한 여자라면서요.
회사에서 아무리 봐도 그런 여자는 저밖에 없다고 했어요. 김 과장님, 예전부터 지켜봤어요. 제 이상형은 매니큐어도 안 바르는 수수한 여자예요. 검소하시고 모든 면이 다 좋으세요. 저희 사귀어 볼까요? 결혼을 염두에 두고요. 아, 진짜요? 저도 술, 담배 안 하는 남자가 좋아요. 책 좋아하시면 이번 주 동호회에 같이 가실래요? 신랑은 회식 때도 혼자만 술을 안 마셨거든요. 게다가 차 안에 인문학 책이랑 쇼펜하우어 철학책이 있더라고요. 저도 책을 좋아해서 읽고 소감을 나누는 동호회에 다니거든요. 신랑도 흔쾌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7개월 정도 만났어요. 둘 다 책을 좋아해서 데이트 때 도서관에도 자주 갔고요. 둘 다 데이트에 돈 많이 쓰는 걸 싫어해서 그런 점에서 서로 잘 맞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결혼하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 결혼하자. 난 아직 1억은 못 모았지만 8천만 원씩 내면 1억 6천이야. 작은 아파트는 대출로 얻고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어때? 저는 좋다고 했어요. 둘 다 부담을 나눠서 해결하는 게 좋잖아요. 그 돈으로 예단과 예물, 혼수를 다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생각해보니 신랑은 집 마련할 돈이 없었고 시댁 형편도 그리 좋지 않더라고요. 신용도도 좋지 않아 대출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처럼 스스로 돈을 모은 여자가 좋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신랑은 저한테 정말 잘했어요. 매일 도시락을 싸와서 같이 먹고 잠자기 전엔 전화로 책도 읽어줬죠. 돈이 드는 일은 아니지만 정성과 시간을 쏟아야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 결혼해요. 우리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행복하게 살아봐요. 대신 저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예전에 사귄 남자가 거짓말을 해서 트라우마가 남아있었거든요. 신랑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하더군요. 신랑이 우리 집에 인사를 왔는데 가족 모두 마음에 들어 했어요. 준수한 외모에다 회사에서처럼 매너 있고 다정한 모습을 보이니 다들 좋아했죠. 첫인상이 좋으니 엄마도 흡족해 하셨어요. 반반씩 정확히 돈을 나눠서 결혼 준비를 한다는 것도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신랑이 가고 난 뒤 남동생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둘이 친구도 아니고 결혼이 무슨 장사도 아니잖아. 누나가 더 많이 냈어도 될 텐데 너무 반반씩 나누자고 한 거 아니야? 저 사람 누나 진짜 좋아하는 거 맞대? 남자가 돈 더 낸다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너무 속 보인다. 남동생은 사회 초년생인데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늦둥이라 현실 감각이 없긴 하지만 직장인이라면 돈 모으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너도 이제 사회생활 해봐. 돈 모으는 게 장난 아니야. 그래도 준수한 사람이라 마음에 든다. 매너도 좋고 돈 없는 것도 아니잖아. 회사 다니면 금방 집도 살 수 있겠네. 난 괜찮아. 근데 엄마, 강연이 대전으로 내려가면 혼자 계시잖아. 우리 집은 엄마랑 남동생이랑 셋이 살았는데 남동생이 대전으로 발령나서 엄마가 혼자 지내시게 되었거든요. 제가 걱정하니 신랑이 자주 찾아뵙자고 해서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서 신랑에게 용기를 내어 제 의견을 말했죠. 자기야, 엄마가 혼자 사시니까 내가 모아둔 돈 중에서 생활비를 좀 드리려고 해. 결혼 후엔 따로 드리진 않을 거고. 괜찮지? 제 돈이긴 하지만 이제 함께 살아갈 사람한테는 미리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결혼 후엔 우리도 대출금 갚느라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미리 드리는 것도 좋네. 말해줘서 고마워.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사람을 제대로 고른 것 같았어요. 기쁜 마음으로 시댁 인사도 드리러 갔죠. 신랑은 시모와도 사이가 좋았고 누나와 형도 있었는데 형은 아직 결혼은 안 했고
누나는 작년에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큰아들 결혼이 식전에 엎어졌어. 그래서 난 혼수나 예당 같은 거 필요 없다. 두 사람이 화기애애한 게 제일 중요해. 시모가 말하길 신랑이 형님 결혼 준비할 때 집 문제로 싸워서 파혼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처럼 검소하고 수수한 여자가 좋다고 하시더군요. 다행히 시모도 꽉 막힌 분은 아니셨어요. 신우이도 별다른 문제 없이 조용히 지내는 분이었죠. 아기를 낳고 시모가 돌봐주시는 중이라서 시집살이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었어요. 집에 갈 때 시모가 문 앞까지 배웅해주며 말씀하셨어요. 둘째가 수수하고 참한 아가씨를 데리고 와서 좋구나. 너 마음에 든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고맙구나. 시댁에서 인정받는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시간이 흘러 돌아보면 그 시절로 다시 가고 싶기도 하지만요. 각자 인사도 드리고 상견례도 무사히 마쳤어요. 양가 아버지가 안 계셨지만 분위기는 편안했죠. 회사에선 저희가 사귄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신랑은 날 잡아서 사람들 모아놓고 결혼 발표를 하자고 했지만 저는 청첩장 나올 때 이야기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죠. 우리 결혼한다고 하면 다들 한턱 내라고 할 텐데 청첩장 나올 때 밥 한 번 사면 되잖아. 그렇네. 돈 쓰지 말자. 역시 자기는 대단해. 그래서 내가 좋아하지. 회사에선 소문이 빠르게 퍼졌고 선배가 저를 급히 탕비실로 끌고 가더니 회사에서 가장 훈훈한 남자를 잡은 비결을 물어보더라고요. 비결이 어디 있어요? 그때 전체 회식 날 선배가 술 먹고 나보고 검소하고 수수하다며 1억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상형이래요. 이상한 곳에 돈 안 쓰는 여자 말이에요. 하긴 화려한 여자애들이 다 접근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니 실속 있는 사람이네. 야, 결혼하면 나한테 한턱 내라. 그나저나 집은 마련하는 거야? 안과장 말이야.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반반 결혼 자금 내기로 하며 집은 대출받기로 했다고 말이 선뜻 안 나오더라고요. 분명 선배는 길길이 날뛸 것이 분명했어요. 하긴 안과장이 쪼잔하게 나오진 않을 거야. 하는 짓을 봐도 여자한테 돈도 잘 쓰고 예의도 바르니까. 김혜연, 어이 김과장, 잘 살아야 한다. 알겠지? 선배를 믿긴 하지만 원래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잖아요. 괜히 신랑 기죽이는 게 싫어 다 말하지 않았어요. 허우대 멀쩡한 남자가 반반씩 하자면서 돈 아끼는 것이 없어 보일 수 있잖아요. 저는 아니었지만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 마음은 신랑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마음에 쓰였는데요. 그 사람은 아니었나 봅니다. 저는 안중에 없는 느낌이었어요. 이상한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으로 말이죠. 집 대출 좀 알아봐야겠어. 자기 인증서 좀 보내줘봐. 나는 대출 받는데 문제가 있거든. 시부가 아프셔서 병원비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신용에 문제가 있대요. 물론 그 대출 비용은 형님과 누님이 반반씩 내기로 했고 자기는 대출만 받아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후에 들어갈 대출금은 없다고 했습니다. 누나와 형한테 확인받을 수도 있다며 형제끼리 나눈 대화방까지 보여줬어요. 신랑 말이 다 맞더라고요. 그런 점은 고마웠어요. 결혼하고 나서 대출금이나 빚이 있으면 문제가 될 테니까요. 믿어. 그리고 그런 게 좀 있으면 어때? 심각한 수준이 아니면 되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저는 신랑이 그런 것에 너무 민감하니 오히려 감싸주고 싶었어요. 대출도 쉽지 않다는 것이 38살 직장인에게는 의기소침한 일이잖아요. 직장도 튼튼한데 말이에요. 저는 인증서를 두말 없이 보내줬어요. 이런 것도 왜냐고 따지면 오히려 상처를 줄까 봐요. 하지만
인증서가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점심시간 10분 남겨놓고 일을 닫다가 신랑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고 시겁했어요. 내가 확인해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이게 뭐야? 신랑은 인증서로 제 예금 계좌의 입출금 내용을 본 거예요. 왜냐고 물어보기도 전에 화를 크게 내니 제가 난감하더라고요. 신랑 성격은 회사에서나 저한테 단 한 번 화를 낸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다짜고짜 소리부터 지르는 겁니다. 까딱하면 욕을 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야, 장모님한테 돈 보낸다는 게 3천이나 되는 거야? 미쳤니? 이런 젠장 씨. 뭐라고 그러는 거야? 3천이 왜 문제 있어? 내 계좌는 왜 들쳐? 뭘 들쳐. 자기 예금 얼마 있나 확인한 건데. 그래야 대출금 한도를 정하지. 아니, 왜 엄마한테 그렇게 큰 돈을 보내? 내가 아무리 반반씩 하자고 했지만 자기 돈 더 있으면 우리 결혼에 보태야지. 안 그래? 평소에 검소하다며? 근데 무슨 돈 3천을 나랑 상의도 없이 보내냐고, 어? 정말 쉴 틈도 없이 저한테 윽박 지르는데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엄마한테 생활비 하라고 3천을 한꺼번에 드린 걸 트집 잡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생활비 드려도 되냐고 같이 상의도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화를 내는 겁니다. 저도 서서히 언성이 높아지더라고요. 아니, 8천씩 반반 내자고 해서 3천 남으니까 드렸지. 남동생도 이제 자취하는데 혼자 계시는 엄마 생활비라 한꺼번에 준다고 했잖아. 그때 기억 안 나? 생활비라고 했지. 무슨 목돈을 들여. 3천은 너무 큰 금액이잖아. 이 정도면 상의하고 의논해야지. 아무리 당신 돈이라고 해도 함부로 막 보내면 안 되지. 안 그래? 신랑은 아주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말하는데 저는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라도 톤을 낮추면서 달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자꾸 핀트가 어긋나는 말만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자기가 잘못한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처럼요. 그래, 알겠어. 근데 왜 화를 내? 나는 무슨 큰일 난 줄 알았잖아. 내가 어디다 써버린 것도 아니고 엄마한테 준 건데. 나는 자기가 드려도 된다고 해서 3천 드린 거야.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왜? 그 돈이 필요해? 얼마? 엄마한테 절반이라도 달라고 해? 누가 그렇게 치사하게 나오겠대? 대출 생각보다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렇지. 돈 한 푼이라도 아쉬운데. 또 돈이 문제인가 싶었습니다. 직장이 비정규직도 아니고 대부분 10년씩 다녔는데 신용이 문제가 있기도 어렵거든요. 저는 한번 참기로 했어요. 돈 때문에 신랑 기죽이기 싫었거든요. 저기, 지금 내가 사는 집 그냥 살아도 되니까 대출 못 받으면 여기서 신혼 시작하자. 전세이긴 한데 집주인이 몇 년 더 살아도 된다고 했어. 아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너무 대출에 신경 쓰지 말라고. 제가 달래는 말투로 나오자 신랑의 목소리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소리 질러서 말이죠. 그게 아니라 결혼에는 돈이 많이 필요해. 목돈은 정말 중요하다고. 내가 이따가 장모님 만나서 돈 다시 돌려달라고 해도 돼? 일단 목돈은 우리가 갖고 나중에 생활비 30만 원 정도 장모님께 드리면 되잖아. 응? 저는 싫다고 하려다가 생각해보니 엄마가 큰돈 부담스럽다고 한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매달 30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향이라 알겠다고 했죠. 신랑은 아까 화내서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하더라고요. 이 정도는 결혼 준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신랑을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신랑이 친정으로 찾아왔더래요. 엄마 좋아하는 티라미수 케이크를 사들고 말이죠. 신랑이 다정하게 엄마를 잘 설득했나 봅니다. 안서방이 3천만 원 꼭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전해주려고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더라. 자기는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대출받기 어려우니 혜연이 도움을 받을 건데 한 푼이라도 아쉽대.
그러면서 결혼 후에 월 30씩 생활비 보조 받기로 했다. 그런 줄 알아. 너무 안서방한테 화내지 말고. 엄마 기분 괜찮아? 돈 줬다가 다시 가져가는 게 어딨어. 암튼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안서방이 울먹거리면서 죄송하다고 하던데 우리도 너희 아빠 아파서 잘 알잖아. 병원비가 티도 안 나게 많이 들어. 그래서 잘난 남자가 그 나이 때까지 결혼 못했나 보다. 그러니 너도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앞으로 너랑 나한테 잘할 거래. 엄마를 어떻게 달랬는지 오히려 제가 융통성 없게 목돈을 덥석 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날 자기 전 신랑이 집 앞까지 찾아왔어요. 장미꽃다발을 주더라고요. 그동안 꽃은 돈 아깝다고 사준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비싼 걸 왜 사왔냐고 했더니 신랑이 그저 미안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풀어주니 저도 넘어가 버렸습니다. 생활비 보조를 약속받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3천만 원 신랑 몰래 주기보다는 당당하게 신랑이 엄마에게 월 30만 원씩 주는 게 보기도 좋으니까요. 저는 신랑이 화낼 때 참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저럴까 싶었지만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서로를 이해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너무 장밋빛으로 결혼을 바라보았나 봐요. 제대로 뒤통수를 맞고 말았습니다. 예비 신랑한테 말이에요. 며칠 후 아침 회의를 끝내고 제 책상으로 돌아오니 문자가 하나 도착했어요. 엄마가 돈을 저한테 보내지 않고 신랑에게 3천을 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기가 급하게 쓸 때가 있다며 엄마에게 자기 계좌로 보내라고 했대요. 물론 저도 결혼비용 8천만 원을 신랑에게 보내둔 상태라 돈이 없을 리 없지만 저는 외근 나간 신랑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퇴근할 때 갑자기 시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고맙다, 고마워. 내가 받아도 되는 건 줄 모르겠다. 네가 결혼 선물로 차를 줄진 몰랐어.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차라니요? 준범이가 그러는데 3천만 원 네가 줬다고 하던데? 혹시 예단값이니? 요새 우리 손주 유치원 데려다 줘야 하는데 차가 생기면 좋겠다 했더니 준범이가 사라고 추더구나. 너랑 합의된 부분이라고 하던데 아니야? 알고 보니 신랑이 저희 엄마에게 돌려받은 돈에 할부까지 얹혀 시모차를 뽑아줬더라고요. 돈 3천을 과감하게 시모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속에서 아까 마신 커피가 올라오는 것만 같았어요. 그날은 일을 어떻게 끝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저기 멀리서 신랑이 사무실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심지어 저한테 손도 흔들더라고요. 한참 기다렸다가 저는 외근 나갔다 온 신랑을 끌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 오늘 기획안 다시 써야 해서 너랑 못 놀아. 일부러 엉뚱한 말을 하는 건지 해맑게 나오는데 그게 오히려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죠. 어머니 찾아줬어? 내 돈으로? 그건 아니잖아. 내 돈 3천을 그렇게 쓰면 어떡해? 그거? 근데 그게 왜 네 돈이야? 우리 결혼자금이라고 했잖아. 네가 3천 더 보태는 거 아니었어? 뭐? 그런 의미였어? 우리 엄마한테 받아낸 목적이? 그래, 그렇다고 치자. 보탠 거라고 치자고. 근데 왜 나 모르게 어머니한테 줬어? 나랑 상의는 해야지. 그게 아니라 엄마가 차를 산다고 하는데 갑자기 목돈이 없다잖아. 나중에 형이랑 여동생이 모아서 준다고 했어. 아니면 예단으로 퉁치면 되는 건데 왜 이래? 퉁치다니. 그걸 알아서 하라는 거야? 당신 왜 이래? 돈을 마음대로 쓰고. 뭐? 마음대로 써? 너 말이 왜 그래? 사람 무시하냐? 신랑의 안색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전화로만 봤을 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저를 경멸하듯 보더군요. 잘 들어. 너가 착각하는데 너 30 중후반이야. 너 나이에 나 같은 남자 만날 수 있어? 회사에서 나한테 치파 던지는 여자 많아도 흔들리지도 않았다. 왜냐고? 너랑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너 태도가 왜 이래? 어디서 소리를 질러 감히?
결혼도 못할 것 같은 널 내가 왜 택한 줄 알아? 뭐? 결혼도 못한다니? 감히? 나 같은 남자? 어쩜 그렇게 생각하고 나랑 결혼하는 거니? 야, 어디 가서 너 같은 여자가 나 같은 사람 만날 수 있어? 나 회사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야. 너도 알지? 김 이사도 자기 딸 나한테 주고 싶다고 했어. 근데 나 너랑 결혼한다고 그것도 거부했어. 근데 너 태도가 왜 이래? 태도?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데. 그럼 김이사 딸하고 결혼하지 왜 그랬어? 야, 그걸 말이라고 해? 누가 너한테 반해서 결혼하냐? 너 검소하고 수수해서 결혼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지금 너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결혼 못해. 회사에 소문 다 났어. 여기서 취소하면 너만 손해야. 닳고 다른 여자 된다고. 알겠어? 나도 너한테 죽자고 반한 건 아니야. 그냥 결혼하면 좋겠다 싶었던 거지. 그렇지만 나는 너처럼 나 같은 여자가 너 같은 남자 못 만난다는 저질 발언은 안 해. 그게 뭐냐? 도대체 네가 뭐가 잘났니? 내 돈으로 자기 엄마 차 사주면서 생색이나 내고. 야, 너도 엄마 3천 드렸잖아. 나도 3천 드린 건데 왜 이래? 너랑 나랑 반반씩 한 거잖아. 생활비도 드리기로 했고. 그런데 우리 엄마는 차도 못 받아? 5천짜리도 아니야. 너랑 똑같이 3천이야. 저는 억울해서 신경 거슬리는 말을 계속 내뱉었어요. 그랬더니 신랑이 화를 내더군요. 3천 쓴 걸로 이 난리를 치냐고요. 다 제 돈인데 왜 이러는 걸까요? 솔직히 시모차 사줄 수 있어요. 사주고 싶다고 했다면 말이죠. 그런데 돈 써놓고 적반하장이라니. 너 같은 여자가 나 같은 남자 못 만난다고 할 때 정이 딱 떨어졌어요. 저도 그에게 반해서 결혼하려던 건 아니었거든요. 사람 마음 식는 건 한마디면 충분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말을 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이 없었으면 결혼 접을까 고민했을 텐데 덕분에 단칼에 결혼을 접기로 했습니다. 그래, 그만두자. 나 너랑 결혼 못하겠다. 여기서 끝내. 그렇게 사람 무시하면서 어떻게 결혼하니? 차 사드리고 싶었다. 미안하다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뭐? 나 같은 남자? 뭐? 그만해? 야, 너 나중에 울고 매달려도 내가 안 봐준다. 이쯤에서 그만해. 내가 돈 돌려준다고 했잖아. 다음 달에 누나랑 형이 3천 보내준대. 대화방에서 봐라. 아니면 사자 대면이라도 할까? 내가 너한테 돈 달라고 하기 뭐해서 그냥 보냈다. 이해하면 안 돼? 왜 사람 이렇게 열받게 하는데? 제가 그만두자고 하니 이해하라고 큰 소리를 치는 남자. 저는 이 사람과 더 이상 말도 섞기 싫었습니다. 안 과장님, 여기서 소문나면 과장님만 이상한 사람 됩니다. 이쯤에서 그만둡시다. 돈 들인 거 다 주세요. 1억 1,000만 원. 한 푼도 빼지 말고 주셔야 합니다. 그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화도 내지 않고 원래 말투로 돌아갔습니다. 8개월 전 서로 대면대면하던 사이로요. 신랑이 붙잡아도 저는 그대로 뿌리치고 사무실로 내려왔어요. 저는 돈 관리를 제가 하고 싶어 했지만 신랑이 식장 예약이나 결혼 비용을 자기 이름으로 해야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제 돈 8천만 원을 줬던 거예요. 이제 3천만 원 더해서 1억 1,000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날 밤에는 신랑 쪽에서 집을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없더라고요. 저는 잘 됐다 싶어 다음날 문자로 제 계좌를 다시 보냈어요. 솔직히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도 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회사에서 계속 봐야 하니 그건 참았어요. 그러니 신랑한테 전화가 오대요. 아침부터 옥상으로 올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같은 회사 사람 사귀다 헤어지면 이런 점이 불편했어요. 보기도 싫은 얼굴을 또 마주쳐야 하니까요. 옥상으로 올라가니 저를 다짜고짜 잡아 끌더니 또 소리쳤습니다. 이 남자가 원래 성격이 이런 게 아닌가 의심할 정도였어요. 너 진짜 이럴래? 야, 김혜연, 너 미쳤지? 이런 식으로 결혼을 파투내냐? 결혼은 어제 당신이 나 같은 남자 어쩌고 할 때 이미 끝났습니다. 돈 보내세요. 아니면 저 소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세게 나오니 그 남자가 다시 다정하게 말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소름이 다 끼치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3천 이번 주로 너한테 줄게. 다신 이런 일 없으니까 한 번만 넘어가 주면 안 돼?
그리고 너 같은 남자 어쩌고는 내가 너무 쪽팔려서 그랬어. 나도 남자인데 창피하잖아. 돈 3천 때문에. 안 과장님, 이제 그만해요. 우리 아닌 것 같아요. 누가 그러대요? 결혼은 서로 죽고 못 살아도 막상 하면 힘들다잖아요. 근데 우리 아니잖아요. 지금 보니 그냥 거래처 고르듯 결혼하자고 약속한 것 같아요. 아니야. 나 너 좋아해. 솔직히 죽고 못 사는 건 아닌데 좋아. 좋으니까 결혼하지. 아니야, 넌? 그러니까요. 죽자고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서 그런지 정 떨어지니 안 과장님 꼴도 보기 싫어요. 이제 이렇게 따로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돈 일주일 내로 주실 거 믿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무슨 결혼이 흥정이에요? 시장에서 물건 사듯 넌 검소하니까 결혼하려고 했다니요. 저도 왜 그 인간과 결혼하려고 했는지 암담했어요. 제 얼굴이 굳어지니 회사에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안 과장과 김 과장 파투 났다. 이게 무슨 뉴스 머릿기사처럼 회사 내에 떠돌더라고요. 이유는 각자 상상하고 있겠죠. 한두 달이면 없어질 소문이니 저는 참기로 했습니다. 예비 신랑도 얼굴이 좋지 않더라고요. 왜 다른 여자 만나면 되지 왜 저럴까 싶었어요. 남들은 결혼 파투 나면 울고불고 한다던데 저는 왜 이렇게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친정엄마한테만 말하기 껄끄러울 뿐이지만 어쩌겠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우리 엄마한테 가서 혜연이 좀 말려달라고 했지 뭐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엄마는 헐레벌떡 제가 사는 곳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엄마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죠. 엄마는 잘했다고 그러셨어요. 잘했어. 그 자식 웃기네. 나한테는 아무 일도 아닌데 네가 화내는 것처럼 말하던데. 잘했다. 뭔가 껄끄러우면 안 하는 게 맞지. 근데 나 같은 남자라니 진짜 웃긴 자식이네. 우리 집에 한 번 더 찾아오면 가만 안 둘 거야. 엄마 미안해요. 근데 이것저것 남보는 눈 따져서 억지로 결혼해봤자 내 손해잖아. 엄마는 회사에서 계속 마주치는 게 힘들겠다며 저를 위로하시고 집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이 남자 알고 보니 돈을 저한테 못 보내서 이러고 있던 것 같더라고요. 3주가 지나도 1억은커녕 1,000만 원도 안 줬거든요. 아직 자기 엄마한테 결혼 파투 난 걸 말 못했다더라고요. 제가 예비 시모에게 가서 말해줄까 하니 그 주 안으로 1억을 보냈어요. 그런데 1,000만 원은 안 보내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요. 이 남자 생긴 것과 달리 쪼잔함의 정도가 심했습니다. 만약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했다면 돈을 달라고 말하기도 어려웠겠죠. 자주 마주칠 수 있으니 업자처럼 돈을 달라고 했어요. 물론 문자로요. 대면하기는 너무 짜증이 났거든요. 야, 준다니까. 내가 안 준다고 했어? 그리고 식장 위약금도 내가 내냐? 지인이라며. 지인이라서 싸게 해준다며. 거짓말 좀 그만해. 1,000만 원 이번 주까지 안 갚으면 알아서 해. 그것도 그거지만 차 말이야. 새 차 바로 감가되잖아. 내가 되팔아도 감가 보상은 해줘야지. 이 결혼 그쪽이 파투 내는 건데.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이제와 보니 그 1,000만 원을 안 돌려주고 싶은가 봅니다. 이 남자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닌가요? 결국 750만 원만 보내고 문자가 날아왔어요. 모든 책임은 너야. 네가 장모한테 3천 안 보냈으면 이런 일 없었어. 나도 반반씩 한 건데 왜 내가 다 덮어쓰냐고. 새 차 감가되는 거 알면 벌써 500만 원 손해니까 반반 나눠서 250을 뺐다. 이러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죠. 이제 이 결혼 파투는 곱게 끝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3천 내 돈이야. 이 결혼 파투의 원인은 전부 네 탓이야. 그리고 너 나 무시했잖아. 그것도 손해배상에 청구할까? 당장 1,000만 원 1원도 손해 없이 보내. 이게 마지막 문자다. 250만 원을 안 보내면 회사에 내가 왜 결혼을 파투냈는지 말하려고 했어요. 남의 돈을 맘대로 쓰고 책임 회피라니
정말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결혼을 접은 지 2달째 되는 날, 통장에 250만 원이 안 찍힌 걸 확인했어요. 대자보를 붙일 수도 없고 속이 타들어가는데 선배가 술 한잔 하자는 겁니다.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 인간의 민낯을 말하려니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런데 1잔, 2잔 들어가고 선배가 제 속을 긁으니 결국 마구 쏟아져 나왔어요. 도대체 그 존잘남하고 왜 헤어졌어? 그 정도 남자 못 만나. 괜히 너만 손해봤잖아. 37인데 이제 그래서 시집 가겠어? 아니, 선배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 자식 같은 남자 다신 못 만나요? 왜요? 선배도 나 무시해요? 선배가 그날 1억 얘기해서 이사달이 났는데 왜 그러세요? 저 그 자식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나요. 그 사람 진짜 아니라니까요. 선배의 열받는 말에 저는 소주 한 잔 걸치면서 그동안의 사연을 말했어요. 다 듣고 나더니 선배가 미친놈이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반반씩 하자고 할 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40 다 된 놈이 무슨 8천만 원 타령이야. 그때 3천 가지고 3팀 팀장 동생하고 결혼하려던 놈은 29이었어. 하여간 안 과장, 그 인간 뭐야? 그 조건에 결혼해준 걸 감사하게 여겨야지. 누구 돈을 마음대로 써? 그래놓고 안 갚아? 250만 원을 덜 준다고? 선배는 자기가 괜히 1억 얘기해서 똥파리가 꼬였다고 미안하다며 계속 사과를 했어요. 저는 그런 사과도 듣기 싫더라고요. 막상 예비신랑과의 관계를 끝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나니 걱정도 되기 시작했어요. 안 과장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 소문이 나서 제 이미지가 나빠질까 봐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잖아요. 며칠 지나자 회사에 소문이 퍼졌어요. 안 과장의 실체와 저와 결혼 파트난 사연을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출근할 때마다 힘내라는 말을 듣고 사무실 책상에는 커피랑 먹을 게 놓여 있더라고요. 안 과장이 놓친 게 하나 있었죠. 여긴 여자 직원이 많은 회사라는 거예요. 다들 제 일처럼 저를 위로해줬어요. 물론 어울리지도 않는 남자를 만나더니 꼴 좋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안 과장을 좋게 봤던 터라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김 과장, 안 과장 개발본부장실로 올라갔대. 아직 250만 원 안 갚았지? 네, 죽어도 안 줄 모양이던데요. 왜 본부장 호출이에요? 왜긴 왜야. 네 돈 안 준다고 내가 본부장한테 말했지. 본부장 성질 좀 돋궈놨어. 본부장 딸도 이번에 결혼 파투 났거든. 기다려. 선배가 네 돈 다 받아줄게. 1시간 뒤 진짜로 250만 원이 입금됐어요. 치사하게 굴지만 않았어도 제가 선배한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퇴근길 주차장에서 저를 노려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때 같이 살아볼 생각을 했던 안 과장이었습니다. 네가 말했냐? 치사하게 본부장한테 일렀냐? 그러고 싶냐? 너 파트 난 거 소문내고 싶냐고. 그래서요? 그리고 말 높이세요. 저랑 급이 같은데요. 제가 그랬다는 증거 없잖아요. 선배한테는 말했어요. 자꾸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는 저도 몰라요. 그러니 끝까지 치사하게 굴지 마세요. 그리고 업무 외적으로는 절대 말 걸지 마세요. 그게 그 사람과 나는 마지막 사적 대화였어요. 이후로 예비신랑 주변에는 여직원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다들 뒤에서 씹기 바빴거든요. 같은 회사 직원과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그 돈으로 차를 사고 나 잘났으니 결혼 못하면 네 손해라고 하던 사람이니 누가 말하고 싶겠어요. 남자 직원들도 아무도 그에게 사적으로 말을 걸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 사람이 제안한 신제품이 잘 팔리지 않으니 결국 회사를 옮기고 말았어요. 주차장에서 그 일을 겪은 후로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시련도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혔고 선배도 다른 회사로 이직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전화가 왔는데요. 혜연아, 내가 친구한테 들었는데 그때 안 과장 기억나지? 홈쇼핑 말고 인터넷 쇼핑 회사에서 일하고 있대. 새로운 회사에 취직이 안 돼서 결국 아무 데나 들어간 것 같아. 연봉도 반토막 났대. 반토막이요? 어쩌다가요?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요. 야, 소문이 무서운 거야. 여자 돈 3천 떼어 먹으려고 했다고 업계에 소문이 파다하게 났대. 그 남자 이제 40인데 돈도 없고 결혼은 어떻게 하냐? 그 잘 나가던 외모도 한물 갔대. 역시 나이는 못 속여. 그나저나 넌 결혼한다며? 네, 그렇게 됐어요. 결혼식 전에 남편 될 사람하고 식사 한번 해요, 선배. 전화를 끊고 반토막이라는 말에 피식 웃고 말았어요. 그 사람 그렇게 반반씩 나누는 걸 좋아하더니 결국 연봉도 반토막이 났네요. 역시 사람은 죄 짓고 살면 안 되나 봅니다. 돌이켜보면 마음이 참 복잡했던 시간이었어요.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배웠거든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겠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인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게 되었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진짜 딱 맞는 말 같더라고요. 이번 경험은 정말 고되고 아픈 시간이었지만 그 덕에 제 마음이 더 단단해진 걸 느꼈어요. 결국 이렇게 결혼을 접으면서 제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다시 정리하게 된 거죠. 남들 눈에 맞추기 위해 억지로 맞는 척하는 결혼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도 깨달았고요. 사실 처음에는 내가 괜히 예민하게 군 걸까? 하고 스스로를 의심했던 적도 많았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제가 틀린 게 아니더라고요. 관계에서 중요한 건 누가 더 많이 내느냐, 누가 더 손해보느냐가 아니라 서로 얼마나 존중하고 이해하느냐였던 거죠. 저는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니라 더 나은 길을 선택한 거라고 확신해요. 솔직히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문과 사람들의 말도 처음엔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남의 시선에 휘둘리기보다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기로 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제가 뭘 원하는 사람인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거든요. 이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 선택할 겁니다. 남들처럼 화려한 결혼식, 큰 집이 없어도 괜찮아요. 저를 이해해주고 제 마음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면 그게 더 큰 행복이잖아요.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이제는 절대 돈이나 조건으로 관계를 따지지 않으려고 해요. 서로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도 소용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엔 제 마음에 귀를 기울이며 진짜 소중한 사람을 만날 거예요. 이번 일 덕분에 저도 참 많은 걸 배웠어요. 실망스러운 사람을 만나서 마음고생도 했지만 덕분에 저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날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말을 이제야 실감하겠더라고요. 저를 소중하게 여기고 아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남들도 저를 존중해준다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요. 이제 저는 이 경험을 밑거름 삼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겁니다. 아프고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덕분에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다짐한 게 있어요. 앞으로는 절대 누구와도 반반씩 나눈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반반 결혼도 그렇고 반반 사랑도 그렇고 결국 누구 한 사람은 손해를 보고 다른 한 사람은 이익을 보는 식이 되더라고요. 그보다는 서로 최선을 다해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이제는 미련 없이 이 이야기를 끝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해요. 결혼을 준비하며 가졌던 기대와 설렘은 잊지 않으려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더 좋은 인연을 만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갈 겁니다.
제가 이 글을 쓰면서 느낀 건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는 이렇게 털어놓고 나누는 게 마음에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길 바랍니다. 결혼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야 그 말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결혼이라는 큰 사건에 얽매이지 않고 저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꼭 자신을 사랑해 주세요. 내 행복은 결국 내가 만드는 거니까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도 언제나 행복하고 좋은 인연을 만나시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